자, 이제 6페이지 거기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막 그 세세히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적응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짧게 가겠습니다. 길게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기본서 가지고 전체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과세 대상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대상. 그죠? 이걸 먼저 정해줍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예를 들면 취득세도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산세도 대상이 있을 테고, 양도세도 대상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취득세는, 자,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중에 이 세 군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세법의 제목이 뭐라겠죠? 뭐와 관련된 걸 배운다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부동산 관련 조세를 배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부동산이겠죠. 그죠?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예를 들면 거기 나온 대로 뭐 토지, 부동산 대표적인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토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것도 있고요. 광어권, 어업권.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뭐 임목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그래서 뭐 골콘, 승종요, 그래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유토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일부러 외우진 않아도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뭐 대상이 이것만 있진 않겠죠. 대상이. 그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안 내죠. 취득세 대상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엘리베이터를 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그 조항이 뭐가 있냐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내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가 세금을 대상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막걸리요. 이거 막걸리죠. 왜? 아니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장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세부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알 필요 없고 이것들도 뭐 눈 감으면서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에서 막 이렇게 눈 감고 외울 필요 없어요.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취득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그럼 재산세도 뭐는 공통으로 들어간다고요? 부동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토지, 건축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택이 따로 들어갑니다. 주택.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하는 거죠.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재산세 가면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어차피 듣고 잃어버리니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건축물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이라고 따로 돼 있죠. 자, 요걸 나중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그죠? 상가. 여러분, 상가를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나올 때 이 전체가 한꺼번에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이라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상가 갖고 계시면. 이 건축물분 따로 해서 이게 건축물분 재산세 7월 달에 나오고, 얘가 토지분에 따로, 얘가 9월 달에 따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가 되죠. 일반 건물은. 자, 근데 주택은, 자, 세법에서 주택은 뭘 말하느냐 그 얘기죠. 세법상 주택은, 자, 주택도 뭐가 있어요? 이게 건축물이고 얘가 부속 토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주택이란단 말이죠. 주택. 그죠? 주택. 자, 우리 세법에서 주택은 건물만 말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을 하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법상 주택은 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계세요. 그럼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겠죠.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얘네처럼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은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그걸 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건축물 따로 세금 내고 토지분 따로 과세가 된다.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재산세 보시면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개념 때문에 파생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요 개념이 흔들리니까 나중에 헷갈린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재산세 들어가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어쨌든 주택은 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산세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뭐 선박, 항공기에서 이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양도세도 당연히 토지, 건물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건 맛보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이 되고. 그죠? 그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도 권리도 양도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주식, 기타 자산. 그죠? 이렇게 됐어요.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목이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 거 아니고 영어권이나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골프 회원권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원권들도 전부 다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주식 등 해가지고 주식이나 파생 상품, 그죠? 출자 지분, 주식 같은 것도 팔면 세금 내죠. 그리고 마지막 파생 상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다? 양도세 대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도 대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제로 의외로 작년에 출제됐고 올해는 안 나왔죠. 근데 걔가 지금 24, 26, 28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가 29회였고 내년에 30회죠. 만약에 그게 원래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에 나온다 치면은 문제 하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거는 답이 거의 맨날 나오는 게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진짜 그건 빵점 방지용 문제죠. 근데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됐고, 그죠? 그 전전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30회니까 짝수회니까 또 모르겠죠. 나오면 좋은데. 나오면 여러분 복인 거고 안 나와도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은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뭘 한다?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는 내지만 재산세는 안 낸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에 자동차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도세도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뭐에 해당이 안 돼? 과세 요건의 첫 번째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야만 세금을 낸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교재는 프린트에 보면 거기 뭐 취득세 가지고 막 쭉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취득세 파트에 보면 표 안에 보면 5번에 입목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그런 말 나오죠.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취득세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얘네들은 취득세는요. 얘네들을 뭘 하면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하면 내는 거죠. 취득을. 그죠? 샀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취득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예를 들면 자, 얘들을 취득을 해요.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렇게. 자, 여러분이 지금 토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이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주고 사면 되지.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러니까 매매 등을 한다잖아요. 매매. 그죠? 돈 주고. 자, 그럼 이거는 돈 있는 사람 얘기잖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가진 건 없고 그지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아요. 그러면 또 취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상속 그러면 안 돼요. 상속 먼저 얘기하면 엄마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부모님. 증여. 증여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뭘 받았어? 그죠? 상속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매매하는 거고, 나는 돈은 없지만 엄마 아버지가 겁나게 땅이 많으셔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엄마 아버지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취득할 수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다?
니아까하고 삽밖에 없어. 니아까하고 삽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구를 활용해서 니아까와 삽을 사용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니아까에다가 삽으로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바다를 메꾸고. 여러분이 바다를 직접 메꿔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매립간척이라고 해요. 매립간척. 그럼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그 바다 메꾼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단군인의 최대 매립 사업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그죠? 변산, 부안 그쪽에 뭐 있어요? 새만금이 새만금. 그게 바다 메꾼 거잖아요. 천수만도 마찬가지죠. 그 천수만이 서산에 현대에서 바다 메꿔 농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거기 철새 같은 거 많이 가보면 농지가 안 보입니다. 너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 TV 옛날 영화에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농약할 때 막 비행기로 농약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가능한 거죠. 거기는 농약을 그렇게 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농약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매가지고 이렇게 뿜어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로 거기 농약하면요. 1월 1일부터 농약하면 12월 31일 다 가도 농약 못 해요. 왜? 워낙 넓어가지고. 그게 바다 메꾼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 가보셨나요? 방조제 길이가 30몇 킬로예요? 그죠? 차 타고도 한참 가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방조제 양쪽으로 바다가 쫙 있죠. 이렇게 다리, 그죠? 도로 난 대로 양쪽으로 바다가 있어요. 뭐, 바다 보러 가려면 한 번도 가볼 만하죠. 그런 식으로 매립간척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 결심했어. 그럼 나도 바다 메꿀 거야. 결심해. 돌 실어가지고, 돌을 실어서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메꿔야 될까요? 매립하려면. 그쵸? 서해로 가야 돼요. 동해는 남해는 안 돼요. 거기는 파도도 심하고 조성하면 심해가지고, 거기는 매립을 못 해요. 다 어디가 매립지야? 서해가 매립지죠. 우리가 매립은 다 서해에 있잖아요. 그죠? 매립하면 돼요. 자, 나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농지예요. 농지. 전부 다 농지야. 나는 대지를 갖고 싶어요. 근데 농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우리 형질 변경한다고 그러지. 형질 변경. 그죠? 형질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지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전답을 지목을 대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다 취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돈 주고 사는 것만 취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뭔가 상대방한테 대가를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는 걸 유상승계 그러고 얘네 둘은 공짜로 취득한 거죠. 얘는 뭐야?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상승계 취득. 그래요. 매립간척은 내가 처음으로 매립해서 취득한 거죠. 최초 취득이죠. 이걸 뭐라 그래?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 나중에 배웁니다. 간주 취득. 여러분 간주가 뭐예요? 간주. 또 졸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또 반주 그래가지고 눈 확 떠가지고 반주 그러면 안 돼요. 그 반주가 아니라 간주.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취득한 거 아니죠. 왜 형질 변경은 그냥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요. 소유권 변동 없고 실제로 뭘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세법에서는 여러분 전답을 대지로 바꿨어. 그럼 땅값이 어느 게 더 비싸요? 대지가 더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야, 네가 농지 전답을 대로 바꾸는 바람에 지목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 올라간 만큼을 뭐 한다는 거. 실제 사진 않았지만 실제 취득한 걸 봐서 너도 세금을 내.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간주 취득 그래요. 나중에 취득세 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게 세법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에서 취득세 취득은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원시 취득, 간주 취득을 말한다. 이런 걸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양도세 가면 또 여기는 양도라고 돼 있잖아요. 양도.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그걸 구분하는 걸 또 배웁니다. 걔가 시험에 또 잘 나오거든요. 작년에 출제됐었고, 그죠?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그런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을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요거를 뭘 하면 세금을 낸다겠죠? 취득을 하면 낸다겠죠?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을 누가 낸다 했어요? 누가 내는 정해준다 했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그죠? 자,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런 거죠. 자,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했을 때.
그죠? 취득했을 때 된다겠죠?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취득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자 그래요. 사실상 취득자.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는요, 본인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뭔다? 취득한 거를 봐서 너도 세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실상 취득자란 말을 씁니다. 사실상 취득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좀 배우는데, 그러니까 등기를 한 사람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지만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 취득자면 너도 과세를 하겠다. 우리 세법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등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기 등록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실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 있어요. 부부지간인데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요. 뭔 얘기야? 이혼했는데 같이 산대. 여러분, 이혼을 왜 해요?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죠? 그래서 이혼한 거거든. 근데 같이 살아. 그럼 뭐 한 거야? 위장 이혼한 거야. 자, 세법은 네가 형식적으로 법률상 이혼했지만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실제 부부다는 거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걔는 부부로 봐버려요. 왜? 세금 포탈, 세금 떼어먹으려고 위장 이혼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자, 그게 실질과세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양도세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건축물 대장의 주택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뭘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점포로 쓰다 그대로 팔면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건축물 대장은 주택 맞는데 실제 용도는 뭘로 쓰고 있어요? 점포로 쓰고 있죠. 그럼 얘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세법상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얘가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원칙은 실제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랬고, 그 박스 안에 보면 뭐 예외의 주체구조부 취득자, 수입하는 자, 상속인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그냥 가기 뭐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 상속이나 여러분 상속을 받았어. 그렇죠? 참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시면 세금을 뭘 낼까요? 상속받으면 세금을 뭘 내나요? 상속세를 내겠죠. 그죠? 상속세. 그럼 끝인가요?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끝인가요? 자, 여러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내면 등기해주나요? 상속받았으니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면 등기해줘요? 아니에요. 상속을 받고 등기하려면 세금을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자,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땅을 샀어요. 토지를 샀어. 매매로. 그럼 등기하셔야 되죠. 등기. 자, 그럼 이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 자,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3번 취득세. 몇 번일까요? 자, 부동산을 내가 매매로 오늘 샀어. 그럼 등기할 때 세금을 뭘 낼까요?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3번 취득세. 정답? 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옛날에는 등록세를 냈어요. 등기할 때. 근데 이건 법이 개정됐다겠죠? 2011년도부터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을 뭘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취득세를 내요.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했죠? 그럼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할 때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만 내는데 갑자기 취득세 나니까 얘 또 뭐야?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증여받았어요. 증여. 그죠? 자, 증여받으면 세금을 뭐 낼까요? 증여세 냅니다. 그죠? 증여세. 또 증여받았으니까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세금 뭐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좀 전에 바로 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그 뭐 증여받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해야 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도 취득을 했으니까 등기할 때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엉켜버려가지고 엄청 헷갈려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고 등기할 때 취득세 내고.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고요. 요건 지방세니까 특광도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내는 거고, 이 증여세 국세니까 세무서에다 내고 등기할 때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 증여 받으면 얘도 뭐래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받아도 세금을 내겠죠. 막 그런 데이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번에 보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 무슨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이라는 얘기죠. 부부지간이가 뭐라고요? 부모자식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간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줄이면 그쵸? 왼수라고 그러는데 왼수, 가족이라고 하면 왼수. 뭐 많이 듣는 얘기죠. 집에서 그죠? 와이프가 저한테 아우 저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고 애한테 뭐라 그래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지간입니다. 왼수지간. 자, 식구끼리네, 식구끼리. 자, 남편이 제가 와이프한테 아파트를 5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럼 와이프가 나한테 돈 5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남편 아파트를 와이프가 나한테 돈 5억 주고 사는 거예요. 샀다 쳐봐. 그 돈 5억 어디서 났냐는 거야. 주면 다행이지. 주지도 않죠. 만약에 줬다 쳐봐. 그럼 어떻게 돼? 도로 가져가겠지.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봤을 때 배우자, 직계, 좀 식구끼리니까 모든 거래는 다 뭘로 봐? 뭘 했든 전부 다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부부지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우자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뜻이 원래 말뜻이 뭐예요? 그냥 식구이니까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둘이 뭐요? 당신 돈 내 돈 가리지 말고 그냥 둘이 합쳐서 같이 쓰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는 순진한 우리 남자들이 하는 얘기고, 여자들이 와이프가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 속아가지고 비상금 털어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쓰자 하고 싹 내놔버리면 비상금 다 뜯기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와이프들은 돈 가져가면 저기를 안 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지갑에 이렇게 돈이 있다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갑에 이렇게 꺼내다가 지갑에 안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딱 놨어요. 잠깐 갔더니 10,000원짜리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돈 누가 가져갔어? 그랬더니 뻔하잖아요. 와이프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져갔지? 그렇대요. 내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주웠대요. 아니 내가 지갑에 꺼내가지고 지갑 위에다 놨는데 주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위에다 지갑에 놨는데 지갑 안에 넣은 건 아니라는 거야. 지갑 안에 넣었으면 자기가 가지면 자기가 훔친 거래. 근데 지갑 밖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는 거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웠대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어. 나중에 이제 어느 날 뵀는데 와이프가 돈을 이렇게 꺼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 갔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막 뭐라 그래.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나 주웠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도둑질한 거래. 훔쳐간 거래. 왜? 그랬더니 이 집안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집안 건 다 자기 거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갑에 넣어놓건 밖에 내놓건 다 자기 거래. 근데 그걸 집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지갑에 있는 걸 꺼내간 거 똑같기 때문에 훔쳐간 거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돌려줬죠. 안 돌리고 못 빼기니까 그죠? 후유증이 심하니까. 아, 골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돼. 남자도 순진해가지고 훅 숙였다는 비상금 다 털리는 거예요. 그죠? 근근히 뭐 하는 거 훅 가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쨌든 우리 세법에서 앞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뭘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뭘로 본다?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본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돈을 받고 팔았대요. 아들이 나한테 돈을 주냐는 거야. 더 달라고 하면 공짜로 다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단 증여로 본다. 물론 입증하면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러면 얘가 양도세에서 나오든 취득세에서 나오든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럼 누가 내느냐?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누구겠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죠. 그럼 재산세는요? 보유한 사람이 내겠죠?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재산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소유자. 당연히 소유한 자가 내겠죠? 누구?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자.
그럼 재산세는 여러분 내긴 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고 7월 1일 날 가지고 10월 1일 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재산세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기준이 언제냐면 얘는 항상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과세 기준일 이런 말을 써요. 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이 날이 재산세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이제 2018년도 올해 내년도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인데, 그죠?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올해 여러분이 재산세를 냈어. 근데 그럼 내년도 2019년도 재산세를 여러분이 내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2019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요?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돼요. 근데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그러면 내년 6월 1일 가가지고 그날 현재 실제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6월 1일 되기 전에 그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5월 달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등기 넘겨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럼 누가 내야 돼? 왜? 내가 5월 달에 팔았잖아. 나는 등기 넘겨줬죠. 그럼 6월 1일 현재 내 거 아니잖아. 누구야? 매수 거죠. 그러면 그 매수가 내년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 날짜가 5월 말이나 6월 초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 잔금을 6월 1일까지 주느냐, 6월 1일 지나고 주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매도가 될 수 있고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걸리면 애매한 거지, 날짜가. 그죠? 저쯤에 잔금이 걸리면 막 서로 예민한 거예요. 왜? 저 날짜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웠을 때는 모르는데 배우고 나면 골 때리는 거지. 그죠? 날짜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항상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6월 1일 현재 누구? 실제 소유자를 원칙적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그리고 나머지 또 예배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재산세 파트에 보면 원칙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랬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언제다? 매년 며칠이다? 6월 1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있는 것들은 뭐 볼 거 없어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본 개념만 보시면 돼요. 얘는 6월 1일 기준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양도세는 따로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구분을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문이 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죠. 거주자란 말이 나오고 비거주자란 말이 나와요. 비거주자.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국세 파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잘못 이걸 이해하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막 7월, 8월 달 시험 보러 갈 때 그때쯤 됐는데도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거주자를 해석하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냥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얘는 살지 않는 사람 이런 뜻,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거주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뭘 거주자라고 하냐면 얘는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주소가 다 있죠. 그럼 여러분은 거주자예요. 그리고 주소는 없지만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내가 주소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주된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거주한다. 그러면 얘도 거주자로 봐요. 거주자 뜻은 이런 뜻이에요. 비거주자는 뭐겠어요? 그러면요. 주소도 없고 거소도 두지 않은 자. 이를 비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잘 보시면 나중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법상 양도세 국세 파트에서 나오거든 이게요. 근데 그 거주자 뜻을 그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뭐란다? 걔를 거주자란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면, 표 밑에 보면 뭐 있어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나와요. 공시가격. 자, 요거를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도 사실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잘 설명을, 지금 이제 기초 강의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죠?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여러분이 직접 한다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1억에 샀다고 가서 야, 나 이거 1억에 샀다라고 신고하면 되는데,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를 못 한다겠죠? 왜? 금액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못 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우리한테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금액을 몰라요. 그럼 세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법률에 따라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셨죠? 공시가격이라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 건물 가격의 공시가격이 1억이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건물의 가치를 최소한 얼마로 본다는 얘기야? 1억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1억으로 봐서 최소 1억 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시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그렇죠.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있어요. 기준시가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두 가지 용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요, 잘 보세요. 둘 다 공시가격인데 용어만 달라요. 근데 기준시가는 국세에 썼어요. 국세.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써? 지방세에서 사용해요. 이거 구분이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이 중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는 거야? 시가표준액이란 말만 써요. 근데요, 국세에서는 뭐라고 써? 기준시가란 말을 사용해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 국세잖아요. 기준시가.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한마디로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홈쇼핑 보다가 홈쇼핑 모델이 옷을 이쁜 걸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거 되게 이쁘다. 그래가지고 홈쇼핑 모델이 입은 옷을 보고 너무 이쁘다. 사죠.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입어보면 옷은 똑같은데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와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가 입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 얘기야. 옷은 똑같아. 옷은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옷을 샀는데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와 우리 와이프가 입었을 때 같은 옷이지만 느낌은 다르다. 누가 더 이쁘다? 저희 와이프가 훨씬 이쁘다. 그런 얘기죠. 홈쇼핑 모델이 입은 것보다 우리 와이프 훨씬 이뻐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근데 단지 용어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시가격을 말한다. 근데 국세는 걔를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매년 보면 5월달, 4월달, 5월달 되면 프랜카드가 붙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토지, 그러면 토지를 이제 뭐를 해요? 공시가격을, 즉 공시가격을 공시를 하잖아요. 결정해서. 그럼 뭐라고 붙어요? 토지, 2018년도 토지분, 예를 들면 토지분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게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2018년도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 열람 및 이의신청,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어요. 그러면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라는 겨? 개별 공시지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토지 개별의 공시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해요. 이게 뭐예요? 공시가격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뭘까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죠. 그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죠. 이거 이해 안 가세요? 자, 공시가격을
토지의 공시된 가격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죠. 근데 이 공시가격을 용어를 두 가지로 부른다겠죠. 하나는 뭐라고 부르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른다겠죠. 그러면 이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이 토지의 무엇도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인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겠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여기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가. 그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처갓집을 갔더니 인사를 갔더니 와이프하고 처형하고 처제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는 호적상 이름만 아는 거죠. 우리 와이프 호적상 이름만. 근데 집에서 쓰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예요? 와이프는 한 명인데 제가 아는 건 뭐고 제가 아는 건 호적상 이름이고 또 하나 뭐도 있어? 와이프가 쓰는 이름도 있다는 거지. 집에서 쓰는 이름이 있다는 거지. 근데 둘 다 뭘 말해요? 저희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뭐 김모식이다. 제가 아는 이름이다. 그것도 우리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집에서 쓰는 이름도 저희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인 거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토지는 거기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뭐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인 거죠. 근데 그 공시가격을 걔네들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하죠. 그죠?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재산세는 수원시세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결정하죠. 근데 거래 금액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어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계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공시가격인데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뭘로 가지고 해? 그죠? 시가 표준액을 가져가겠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앞으로 여기저기 섞여서 많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근데 그거를 두 가지 용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뀌면 안 돼요. 법으로 딱 규정해놨어.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국세 파트에서 시가 표준액 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공시가격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가 재산세나 뭐 취득세, 등록세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울 때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란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시가격이란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거기 뭐 안분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안분 뭐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그죠? 나중에 참고로 갖고 계시다 버리지 말고 그죠?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비교하면 되시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거기 보면 대충 설명을 일단 해보면 그 4번에 과표가 나오죠. 과표. 자, 과세표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안분이란 말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안분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뭐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구분이 안 될 때 어떤 그걸 나누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걸 우리가 안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상가 건물을 사서 상가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상가 하나를 살려면 10억에 샀다 쳐봐요. 매매가가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가 살 때 10억에 취득하면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세 신고를 하죠. 근데 신고할 때 이걸 10억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하고 토지잖아요. 상가. 그죠? 그러면 건물 가격 얼마, 토지 가격 얼마, 토탈 10억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상가가 10억이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10억에 매매해서 야 여기 건물 가격 4억이고 토지가 6억이야. 그래서 토탈 10억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한 번에 턴키로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건물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토지 건물 가격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버렸네? 그럼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한꺼번에 샀으니까. 이때 요걸 한꺼번에 샀죠? 구분이 안 돼. 그럼 그때 뭐를 해? 안분하는 거예요. 안분. 이 10억을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나누겠다는 거야. 근데 이때 안분할 때 뭘 기준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안분하냐면 이때는 뭘로 해? 공시가격을 가져갑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가지고 이 건물 금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시가격은 금방 얘기했죠? 지방세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데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10억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분할 때 이 건축물의 뭐 시가 표준액과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얘가 2만 원이고 얘가 5만 원이었다. 시가 표준액이. 그럼 이거 10억에 샀잖아요. 그럼 요 10억을 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전체가 10억인데 안분하죠? 뭘 가지고 안분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대. 그럼 여러분 안분이란 말 나오면 일단 몽땅 더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안분해라. 그럼 면적을 다 더하고 금액으로 안분해라. 그럼 금액을 다 더하는 거죠. 얘는 지금 뭘로 안분하래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래. 그럼 다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2만 원, 5만 원. 이거 3만 원이라고 하죠. 3만 원. 그럼 2만 원, 3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그죠? 그럼 전체가 5만 원이죠. 전체 5만 원 중에서 건축물이 얼마요? 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물은 전체 5만 원 중에 2만 원이고, 그죠? 토지가 얼마예요? 토지는 그 10억에서 전체 5만 원 중에 얼마? 3만 원이 뭐예요? 토지의 가격이잖아요. 이게 안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비율을. 그러면 얘가 5분의 2니까 얘가 4억이고 얘가 6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 가격은 4억, 토지 가격은 6억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안분이란 말은 어떤 걸 샀는데 매매 등을 했을 때 가격이 구분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그 가격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때 기준이 뭘로 주로 한다? 공시가격을 가지고 한다. 근데 지방세는 공시가격 용어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그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토탈 이건 2만 원, 이건 3만 원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전체가 5잖아요. 전체 5 중에 건물이 2고 얘가 전체 5 중에 3이니까 얘는 5분의 2, 얘는 5분의 3 그래가지고 이 전체 취득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이거의 5분의 2가 건물의 가격으로 보는 거고 5분의 3인 6억을 토지 가격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안분이라고 그래요. 이때 안분을 쓰는 게 뭐라고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국세면 뭐라고 용어를 쳐야 돼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많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금액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공시가격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그런 표현을 쓴다겠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구분이 돼 있다. 나중에 어떤 걸 한꺼번에 취득등을 해서 구분이 안 될 때 우리가 안분이란 말 쓰는데 이 안분할 때도 공시가격을 이용해서 안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세 같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국세 같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것들은 지금 말씀드렸죠. 이해 안 가면 나중에 또 수업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런 게 있다.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시가격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용어 자체가. 하나는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과세 표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